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영성입니다. 오늘은 복사나무 비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사나무에 적절한 양분을 공급해서 복숭아 고유의 향이 가득한 달고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과일 가게에 가서 복숭아를 고르다 보면은 겉보기에는 엄청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데 집에 가서 막상 먹어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아주 많은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따라해 보시면은 맛있고 품질 좋은 복숭아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인 복숭아나무에 퇴비와 비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복숭아나무의 생육 환경과 토양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숭아는 원래 원산지가 중국 황하 상류 지역의 해발 600에서 1200m에 달하는 고원지대입니다. 따라서 건조에는 상당히 강한 편이나 내습성이 약해서 물빠짐이 나쁜 토양에서는 생육이 상당히 나쁘고 이로 인해서 종종 나무가 죽기도 합니다. 복숭아 생육에 좋은 토양 성질은 양토나 사양토지만은 비료 흡수 능력이 강해서 척박한 토양에서도 생육이 왕성하여 어린 유목에서 질소 과다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토양 경도가 너무 단단하면 뿌리 생장이 아주 부진합니다. 나무 뿌리가 호흡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통기성이 좋은 토양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숭아나무에 적합한 토양산도는 pH 6 정도인데요. 야산을 개발하여 과원을 조성한 경우 pH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석회를 넣어줘서 토양산도를 교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질소, 인산, 칼륨은 물론 칼슘, 마그네슘, 붕소도 부족하지 않도록 양적 균형을 이루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를 pH 6 정도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3년에 한 번 정도 석회 고토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복숭아나무는 건조에 강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관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토양이 건조하기 쉬운 4월에서 6월 사이에 관수를 해주면 신초 생육과 과실의 초기 생육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성숙기 때 관수를 자주 하면 과실 비례에는 좋지만 당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확 2, 3주 전에 관수를 필히 중단해야 당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복숭아 생산을 위해서는 양분 제공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5년 이상 된 성목의 전정 시 꽃눈의 60%에서 80% 정도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적정 수량의 꽃눈을 제거해 줘야지만이 남은 꽃눈에 양분이 집중되어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퇴비와 비료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밑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밑거름은 통상 퇴비나 유박을 주게 되는데요. 퇴비는 땅이 얼기 전에 11월 달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퇴비와 같은 유기물 비료는 분해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비료분이 뿌리가 분포해 있는 뿌리 부근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주는 게 좋습니다. 봄에 늦게 퇴비를 줘서 비료가 늦게 나타난 경우 나무가 웃자라야 되고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과실 품질이 떨어지고 생리적 낙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해줄 게 해조 추출물 연면 시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냉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금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월인데도 눈이 오고 강풍이 연일 불어서 작물들의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아주 특별한 해조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라 엠플릭스 옵티 트랙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북해에서 생육하는 아스코필름 노도sem이라는 해조물을 원료로 제조한 고품질 해조 추출물입니다. 이 아스코필름 노도섬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북해의 극악한 환경에서 생겨나는 해조류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작물 생육에 아주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야라 엠플렉스 옵티 트랙은 과일나무 생육 초기에 필요한
양분을 모두 추가하여 이것 하나만 살포해도 추가적인 시비가 필요치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는 질소 5.6%, 가리 2.3%, 붕소 1.1%, 아연 1.1%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은 연면 시비를 통해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요. 해조 추출물과 비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생육 안정성과 수확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은 세계 최고의 비료 회사인 야라사가 만든 제품인데요. 야라사의 특별한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약효가 오래가는 전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효가 고르게 퍼지게 하는 확산성 또한 탁월합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추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인산가리 비료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사이에 복소나무에 추비를 시비했었습니다. 비료분이 유실되기 쉬운 사질토나 척박한 땅에서는 생육 후기에 비료분이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중생정과 만생정의 경우 질소와 가리를 추비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숭아 과일 속에 핵이 굳어지는 경액기에 질소가 과다하면 낙과되기가 쉽고 성숙기에 과다하면 숙기를 늦춤과 동시에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추비를 주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복숭아나무는 비료 흡수 능력이 강하여 생육이 왕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추비로 주는 NK 비료는 생략하고 대신에 과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산가리 비료나 황산가리 비료 또는 황산가리 고토 비료를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소분은 제외하고 인산가리 비료를 선택함으로써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확량 증대를 꾀하는 거죠. 저는 야라사에서 개발한 액상 폴리인산 비료인 야라 테라 슈퍼 FK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산 18.8%와 칼륨, 즉 가리 6.3%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인산 18.8% 중에서 폴리인산 13.2% 그리고 슈퍼 폴리인산 6.6%로 구성되어 있어서 100% 폴리인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인산이라고 하니까 폴리인산이 뭔가 하고 궁금하실 건데요. 간단히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산 및 인산가리 제품은 정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산은 이동도 아주 늦고 따라서 작물의 흡수도 아주 늦습니다. 반면에 폴리인산은 이동도 아주 빠르고 작물 흡수도 잘 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빠르니까 뿌리가 발달하는 밝은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화량도 증가하고 착과량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확량도 증가하고 과일 품질도 좋아지겠죠. 슈퍼 FK30의 특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전량 폴린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산 흡수율이 대폭 상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산의 이동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밝은 효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적 진보는 세계 최고의 비료 회사를 할 수 있는 야라사였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 FK30은 관주 형태로 시비합니다. 관주를 할 때는 1100으로 물과 희석을 하고 200평당 1리터를 관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숭아 수확 4주 전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칼슘 비료인 야라비타 스타핏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은 질소가 없는 천연 칼슘 비료입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은 질소를 제외하고 16%의 칼슘만을 공급함으로써 칼슘 결핍을 예방하고 웃자람 발생 시 억제 작용을 통해서 작물의 생육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칼슘 비료에도 야라사의 특별한 기술, 즉 전착과 확산, 침투 능력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품은 야라 코리아 직판 대리점인 차세대 케미칼에서도 구매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를 댓글란 상단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